안녕하세요. 도서관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팀의 주민지 사서입니다. 잠시 후 2시부터 AX 코딩 캠프 온라인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연세 AX 아카데미는 기존 DX에서 AX,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올 여름방학 동안에는 짧고 임팩트 있게 끝내는 AI 실전 워크숍과 학점 인정과 연계되는 AX 코딩 캠프,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됩니다. 오늘 AX 코딩 캠프 온라인 설명회는 1부 트렌드 세미나와 2부 AX 코딩 캠프 전반에 대한 설명회로 진행이 됩니다. 본 캠프는 연세대학교와 모두의 연구소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의 연구소 김승일 대표님께서 AI 시대의 인재사항이라는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누구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바로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지식을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취업도 되고 어쨌건 사회생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교육을 하고 싶은데 요즘에 이제 AI가 발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뒤에 나올 내용이긴 한데 어, 신규 채용 자체가 이제 많지가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뭐 저도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저도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옛날에 연세대학교 나오면 사실 취업 걱정이 1도 없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다들 취업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고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지?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요즘엔 제가 이제 AI 시대의 인재상을 좀 정의를 하고, 이런 분들을 길러내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살짝 수정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게 정의가 계속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땐 더 그랬고, 그냥 잘 외우는 사람. 이게 교과목이 나오고, 뭐, 교수님 혹은 선생님이 알려주고, 교과서 혹은 그런 어떤 우리가 참고서를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외워서 시험을 보죠. 그래서 시험을 잘 보면은 되게 인정을 받고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이제 세상을 살아온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암기가 되게 중요한, 내가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를 잘 살면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았던 시기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음.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구글이 나오죠. 근데 구글이 이제 처음 나오면서 이제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검색을 해서 잘 찾아보는 거. 이런 능력들이 점점점 중요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이 검색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검색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검색을 잘하는 사람은 이 정말 정보를 빨리빨리 습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라든가, 뭐,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점 좋아지는 거죠. 음, 뭐, 당장, 뭐, 내가 맛집을 찾아가더라도, 맛집을 진짜 잘 찾는 사람이 있고, 맛집을 아무리 검색해도 못 찾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정말 좋은, 아무도 모르는 데이트 코스를 잘 찾는 사람도 있고, 음, 그냥 남들 가는 데만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검색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인 정보의 양과 질이 엄청 달라지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다 외울 필요가 없이 이제는 그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긁어와서 내 걸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기이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고 있었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검색의 시대가 조금씩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진 게 제가 2015년 정도, 2010년대 후반, 중반 정도인데,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 예,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는 이제는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은 거죠. 검색하면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일일이 다 읽어봐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는 거기 있는 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광고 글도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신촌 앞에 맛집이다. 그렇게 해서 검색해서 나온 게 정말 맛집일 거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가짜 뉴스도 정말 많이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가짜 뉴스를 막 올리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검색의 결과 정보를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구글 검색을 해보면은 각종 후킹 사이트에 엄청 접근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검색의 품질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검색 시대가 조금씩 조금씩 저물어 가면서 2010년도 이후에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2010년도부터는 이제 소셜 지능의 시대, 그래서 소셜 지능이 높은 사람이 더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는 시대에 왔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전에 쓴 글이에요. 이게 2017년쯤 썼나? 그랬는데, 이제 다음 세대 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거 제가 채팅창을 하나 띄우면서 해볼까? 볼 수 있게. 음, 잠시만요. 아, 지금 채팅창이 잘 안 띄워지네. 그냥 할게요. 예. 아이고, 아이고. 예. 그래서 다음 세대 재단이라는 이제 비영리 재단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비영리 재단들을 막 지원을 해주는 많은 걸 하는데요. 비영리 재단에 있는 대표님들이 이 AI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영리 재단에 있는 사람들의 AI 리터러시를 조금 올려주기 위해서 강연을 좀 해달라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AI 강의는 그때 당시 엄청 많이 할 때라서 아, 제가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영리 기업에서의 AI 기술들은 되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비영리 기업에 맞는 AI 기술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친구 5천 명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죠. 아, 나 이런 강연 발표해야 되는데, 좀, 이 비영리 기관들의 사례들을 좀 알면은 좀 나한테 좀 알려달라 했더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구글 AI 팀에서 당뇨 망막병증 진단 기술한 사례라든가, 여기 이분은 자기가 TA 조교하느라고 찾아놓은 정보가 있는데, 뭐 이거 가져다 쓰세요 해가지고 구글 닥스 문서를 줬어요. 이런 거 검색해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암기의 시대는 내 자체의 두뇌의 정보를 끄집어내는 게 똑똑한 거였거든요. 검색의 시대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두뇌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였던 거죠. 근데 그게 글의 형태로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작은 형태라면은 소셜 지능 형태 이제 내가 페이스북에 뭐 인스타그램에 링크드인에 얼마나 전문가들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지능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법을 잘 모른다고 해볼게요. 법을 잘 모르는데 제가 정말 괜찮은 변호사를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친하게 친구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내가 지금 법적으로 이런 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면 그분이 이게 알려줄 거잖아요, 전문가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 혼자만 똑똑했으면 됐으면은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얼마나 똑똑한 두뇌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지 그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달을 하면서 이걸 제가 소셜 지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소셜 지능이 높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10년대에 이렇게 왔다면은 이제 2020년, 잠시만요. 다음 장에 제가 이거는 제가 어제 올렸어요, 어제. 제가 어제 한번 올려봤어요. 또 역시나 되나 한번. 그래서 제가 페북 친구가 4천 명부터는 진짜, 페북 친구가 5천 명이 맥스거든요. 그래서 4천 명부터는 제가 친구 신청을 해도 잘 안 받아주고, 좀 조절을 하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천 명이 차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럼 누군가를 지워야 되는데, 지우려면은 이제 일일이 제가 다 들어가서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친구들을 언프렌드, 언팔로우를 할지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 많이 해봤으니까 이것도 물어봤더니 쭉쭉쭉 알려줘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모바일에서 보면 정리 메뉴가 나온다라고 알려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오늘 생일을 맞은 사람이 쭉 나오니까 친구 중에서 그냥 그거 매일 그 중에서 교류 없는 사람 지워서 하루에 네다섯 명씩 계속 지워 나가는 거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정보를 찾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똑같은 거를 챗GPT에 물어봤어요. 챗GPT 물어보면은 진짜로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정형화된 답이 나오죠. 뭐 페북의 메뉴에 뭐에 들어가면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이제 뭐 이 전문가들을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20년대에 들어가면 챗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해가지고요. 이제는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제가 큰 걱정은 안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린 나이에 인공지능을 만났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저는 AI 네이티브 세대라고 불러요. 그냥 어떤 이런 학습 활동을 할 때 애초부터 인공지능과 함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AI 네이티브 세대들은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할 거고,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봐도 이걸 되게 잘 쓰는 청년들도 있고, 이걸 잘 열심히 안 쓰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들 간에 어떤 똑똑함의 격차가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친숙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암기의 시대에서 검색의 시대, 소셜 지능의 시대, AI의 시대로 오면서 그냥 암기가 필요 없고 검색이 필요 없고 소셜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AI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뒤로 갈수록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죠. 암기도 잘해야 되고 사실 뭐 자기가 알아야지 뭘 할 수 있고 항상 검색하고 항상 누구한테 물어보고 항상 AI를 달고 다닐 수 없잖아요. 음. 검색도 지금도 필요하죠. 지금도 검색하시잖아요. 지금도 검색 잘해야 되고요. 여기 뭐 검색할 때 검색 명령어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검색 명령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도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소셜 지능. 지금이라도 소셜 지능을 키우고 내 소셜 브랜딩을 높여서 내 주변에 되게 좋은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엄청난 힘이에요. 예, 엄청난 힘이 있으니까 지금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AI는 당연히 잘 써야 되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나의 똑똑함, 나의 지능을 증강시키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나라는 사람한테 계속 다른 사람의 두뇌도 붙이고, 인공지능도 붙이고, 다른 사람의 글 쓴 것도 검색해서 붙이고, 그래서 점점점 내 지능이 높아지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저는 이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 시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서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지금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하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는데 예, 그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 잘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 AI가 이제 사람을 대체할 거다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혹시 뭐 정말 그럴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네, 네. 그래서 사실은 AI가 지금 너무 놀랄 정도로 잘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한 5년 전쯤에 저는 AI가 이렇게 잘 될 줄을 예상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AI가 너무 잘 돼서 뭐 세계 정복을 할 거다 파와 AI 아직 멀었다 이런 파가 있었는데 저는 아직 멀었다 파였고요. 근데 2022년 말이죠. 챗GPT가 나오면서 사실 저도 진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잘 돼가지고. 근데 AI 업계 있는 사람들 다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게 나왔다. 너무 빨리 나왔고요. 사실 뭐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정도는 지금 구현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사람을 보조해 주는데 인간과 자유로운 대화가 되는 에이전트는 진짜 나온 거죠. 음.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모든 걸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램프의 요정은 아니다가 모든 걸 들어주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팬시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다오라고 하면 제일 팬시하다라는 게 정의를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고가의 명품을 팔기에 좋은 쇼핑몰인지, 네, 혹은 내가 그런 쇼핑몰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그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만드는 커뮤니티를 빌딩한 다음에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걸 하고 싶은지 뭔가 더 많은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누군가 문제를 정의를 내려줘야 되고, 어, 그리고 그렇게 해봤을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면 다시 피보팅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해줄 거냐, AI가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의 사실은 AI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지만, 사실은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정말 좋은 툴이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게 이제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AI가 아닌 AI를 활용하는 사람한테 대체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오늘 AX 캠프에 와가지고 AI를 이제 활용하는 사람이 되고자 이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요 캠프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진짜 인공지능을 극도로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이게 온라인으로 하고 인터랙션이 없다 보니까 제가, 뭔가 벽에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네요. 네.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오프라인으로 한번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뭐 어쨌건 간에 사람이 AI에 대체되는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한테 대체된다라고 해서 약간의 희망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은 크게 줄어들고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오히려 피부에 더 잘 느끼실 것 같은데 여기 혹시 4학년 분들 계신가요? 4학년 분들 계시면 채팅창에다가 뭐 그냥 숫자 4 정도 써주실래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가요? 여기 신규로 이제 입사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좀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음, 채팅창에 자유롭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대 교수님 만났었는데 서울대 교수님이 자기네 학생들도 뭐지? 되게 멘붕에 빠지는 애들이 있다. 요즘에 뭐 기업들이 사실은 그 학위나 학벌 같은 거, 학교명 이런 거 다 지우고 블라인드로 채용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가보면 자기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어, 멘붕을 킬 수도 있고 막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연대 다닌 학생도 한 분 만났는데 그분도 지금 인턴 하고 있는데 요즘에 또 인턴을 거쳐야지만 또 기업에 갈 수 있고 이렇다고 하고 인턴도 뭐 예를 들어 3개월 인턴인데 회사에 그 부서에서는 일을 잘해가지고 뽑고 싶은데 TO가 안 나와서 인턴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고 9개월로 늘고 11개월로 늘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인턴은 법적으로 12개월은 못하고 11개월이 맥스래요. 11개월까지 늘려서 현업에서 뽑고 싶은데 회사에서 TO가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어려졌다고 느껴지시고요. 네, 도피성 대학원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사기업 채용보다는 전문직을 준비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전문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전문직의 네트워크의 파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I가 회계사를 대체할 거다. 그렇다고 회계사가 없어지는 걸 회계사 집단이 가만히 두진 않을 거잖아요. 의사를 대체할 거냐? 대체할 수 있을지라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 대체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전문직을 자꾸 준비하려고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좀 되게 미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학생들한테 되게 미안한 말인데, 저는 나이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옛날에 태어나기가 좀 너무 다행이다. 요즘 청년들 진짜 너무 힘들겠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들을 할 건데, 그 AI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인재를 정의하고 그 인재가 되면은 회사에서, 사회에서 필요로 되는 사람이 될까?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예요. 첫 번째는 기업 구조랑 고용 형태가 크게 변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작지만 강한 호모사피엔스 기업이라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 미드전이라는 회사가 있고 일레븐랩스가 있고 러버블, 커서, 볼트라는 회사가 5개가 나왔어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5개 기업 다 아시는 분은 O라고 적어주시고 채팅창에 한 개 알면 1, 하나도 모르면 0이라고 0, 1, 2, 3, 4, 5를 한번 적어봐 주실래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냐면 보게요. 2, 1, 1, 2, 1, 1. 그래도 0 아닌 게 너무 좋습니다. 음. 왠지 아마 1은 미드 전이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맞나요? 대부분 1이네요. 1은 미드 전이 맞나요? 1 하신 분들 미드 전이 맞나요? 음, 예. 왠지 미드 전일 것 같아요. 미드 전이가 지금 여기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데로 나가고요. 예, 여기 5개 기업이 뭐냐면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생 기업인데, 보시면은, 미드저니를 예를 들게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 그, 지금 고용자 수, 요, 요 고용자 수가 10명이에요. 직원 10명인 거죠. 직원이 10명인데 버는 돈이 2천억이에요. 그러면은 임직원 한 명당 얼마 버는 거죠? 200억 벌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어가지고 대충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하든 뭐 뭔가를 하신다고 하면은 임직원 한 명당 1억 정도를 번다고 1억을 번다 그러면은 본전치기를 하거나 살짝 손해보는 정도 같아요. 2억 정도를 번다 그러면 수익이 나는 회사거든요. 임직원 한 명당 2억. 그리고 우리나라 상장사들 중에 혹은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 스타트업 포함해서 1인당 2억 버는 회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1인당 2억은 버는 회사를 만들자가 굉장히 큰 목표예요. 근데 지금 여기 얼마 번다 그랬죠? 1인당 200억을 벌어요. 그냥 뭐라 하지?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이런 기업이 없었어요. 음. 11랩스 볼게요. 30명이 1,000억 벌고요. 예. 커서가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커서는 이제 개발자용 AI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20명에서 1,000억을 벌어요. 음. 그러니까 뭐 한 명당 50억씩 버는 거죠. 그러면 옛날 전통적인 우리 기업들은 한 명에서 2억 정도 버는데 여기는 한 명에서 50억을 벌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기업들은 경쟁력이 엄청 떨어질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은 호모사피엔스 기업이라고 제가 부르고 기존의 큰 기업들을 공룡 기업이라고 불러요. 호모사피엔스가 나왔는데 공룡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룡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몸집을 호모사피엔스처럼 줄이든가 아니면은 공룡에 걸맞는 생산성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든가. 근데 쉽지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현대차가 작년에 12조 정도, 12조? 14조 정도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똑같은 인원수로 너네 150조 돼. 이런 게 그게 되면은 150조를 냈겠죠.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룡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은 몸집을 줄여야 되는 시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음. 제가 24년도에 이거를 다른 데서 이제 발표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글이고요. 그때 당시에 구글의 매출과 그 임직원 수를 비교했던 차트를 그린 거고요. 보시면은 이 구글의 그 임직원 수는, 매출은 초록색이 매출이에요. 음, 그래서 초록색이 매출인데 매출은 계속 늘어요. 그죠? 예. 그래서 고용 인력도 계속 늘어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2023년도에 꺾여요. 이 2022년도보다 돈은 더 많이 벌었는데 이 고용 인력 좀 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점점 급격하게 한 26년조 되면은 이 공룡 기업도 줄이지 않으면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가령 구글도 이제 제미나이라는 LLM이 있고 그거 바탕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캔바라는 것도 있고 하는데 개발자는 커서를 쓴단 말이죠. 구글 걸 바로 쓰지 않고. 그러니까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도
상대할 정도거든. 그 작은 기업이 막 20명, 30명, 50명밖에 안 되는 기업이 구글도 상대가 돼버리니까 어, 구글이 그렇다고 여기다가 막 1000명, 2000명을 넣을 거냐? 그런다고 상대가 되는 건 아니고,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상을 제가 했었거든요. 어, 그랬는데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죠. MS가 6,000명 해고를 했는데 구글이 거의 처음으로 그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거의 전 부분을 다 받았고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됐거든요. 희망퇴직 받은 게. 음, 그래가지고 이제 공룡들의 몸집 줄여 정말로 시작이 된 거 아니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26년 되면 이제 이게 매출은 더 오르겠죠, 구글은. 더 오를 텐데 이게 뚝뚝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점점 채용 시장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AI가 상용화해서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건 간에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쓰는 서비스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챗GPT 같은 LLM 챗봇 서비스.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용도죠.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그 코딩. 코딩 쪽은 확실히 돈을 쓰거든요. 커서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코딩 쪽의 서비스를 잡았는데, 어, 이제 이런 게 점점 다양한 산업군으로 점점 뻗어 나가겠죠. 음, 그렇습니다. 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냐? 요거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이 외국은 그래서 엄청 줄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딩 서비스는 이제 상용화에 성공을 하면서 상용화에 성공했다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진짜로 코딩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이 된다는 뜻이고, 그만큼 개발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개발자가 없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데, 음, 개발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채팅창에 이거 한번 getden.io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노션이라는 메모 툴? 그런 업무 툴 같은 거 쓰시나요? 노션? getden이라는 게 노션이랑 슬랙을 합쳐놓은 것 같은 건데 이게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랑 사람이 쓰는 노션과 슬랙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완전히 핫하고 Y 컴비네이터에서 완전히 꽂혀가지고 밀어주는 서비스인데 고등학생 둘이 만들었어요. 네,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발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미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CS 대학의 CS과도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취업률이 100%가 아니라 100%를 넘었대요. 한 사람이 두 군데도 가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예 취업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세상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그냥 있는 사람도 다 내보내버려요. 왜냐하면은 고용이 좀 유연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고용이 굉장히 경직돼 있잖아요. 사람 내보내는 거 힘들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내보내는 게 아니라 신규 채용을 안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먼저, AI로 대체되는 거는 나는 신규 채용 안 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제가 다른 기업들의 임원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 큰 기업들은 신규 채용이 많이 닫혀 있는 상태이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재직자를 우리는 고용이 경직돼 있어서 내보낼 순 없고, 그러면은 있는 친구를 AI를 잘 가르쳐서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하면은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할 수 있고, 신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기성세대,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또 안 되는 게, 이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회사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이 전체 세상 자체가 너무 경쟁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원래 있던 임직원들이 안 나가니까 우리 자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들이 그럼 왜 임직원들을 내보낼 수 없을까라고 보면은 신입사원에게 왜 기회를 줄 수 없을까라고 보면은 기업들도 경쟁이 엄청 첨예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테슬라 사고 현대차 샀다고 할게요. 네. 그럼 현대차는 테슬라랑 싸워서 이겨야 되고 테슬라도 현대차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겼어. 예를 들어 작년에 14조 벌었어요. 그러면은 14조 벌어가지고 그거 다 임직원들한테 주고 신입사원을 키우는데 쓴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주식 산 거 안 오르거든요. 다 떨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한 명의 책임이 아니라 이 사회가 무조건 더 벌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이렇게 어떤 자유경쟁 체제 해서 이 점점 더 큰 욕심이 생기면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려면은 어쨌건 기업은 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의 효율성을 따졌을 땐 그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누구 개인의 뭐 노력이 부족하다라든가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집단과 집단의 이 집단이 이렇게 해왔고 우리 집단은 이렇게 해왔고 집단과 집단의 갈등으로 가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전체적으로 세상이 극도의 효율성만으로 계속 성장하게끔 리워드가 설정이 돼 있다.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사이드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한국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러면 대기업은 그런데 스타트업은 사실은 성장으로 먹고 사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진짜로 한 명으로, 두 명으로, 세 명 출발했다가 막 생기면 8명, 10명, 20명, 100명 가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럼 스타트업은 신규를 채용할 거냐? 제가 그래가지고 스타트업에 제가 아는 인사이트가 되게 좋은 분들, 대표님, 뭐 개발팀장님, CTO 이런 분들을 좀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근데 그분들도 신규 채용은 잘 안 한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그래서 그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대기업이 좀 의무화해서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왜 모두가 신규 채용을 기피할까라고 보면 답은 간단해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아니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 좀 채용할 거냐? 저는 적어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스타트업에서는 채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은 모르겠어요. 대기업은 정말 공룡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줄여야 되는 거고 스타트업은 키워야 되는 건 맞거든요. 음. 그리고 스타트업에 가도 스타트업이 크면은 점점 큰 기업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 물어봤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 인터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공통점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딱 하나예요. 문제 해결력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파이썬 코딩을 할 줄 알고 이 사람이 뭐 디시전 트리로 뭐 데이터 분석을 할 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스킬이잖아요. 음,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된다입니다. 스킬이 있는 사람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 AI 시대의 인재상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지를 하려고 이거 챗GPT 딥 리서치 가지고 막 분석해가지고 그 AI 교육 논문도 찾고 뭐 해가지고 막 제가 레퍼런스를 찾아고 막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았어요. 음, AI 시대 인재상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진짜로 몇 달간 고민해서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게 이거입니다. 일단 인재상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학이죠. 대학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지식, 교양 지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일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소개팅 나가는 것도 전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뭐 술도 먹고 도서관도 가고 여행도 가고 다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전공 지식이 있죠. 그래서 대학은 기본적으로 좀 지식을 가르쳐주는 곳인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되다가 기업이 점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효율화가 되면서 이것만으로는 바로 이제 데려가서 회사에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전공 지식과 그거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부트캠프류가 이제 2010년도 중반 정도, 한 10년 정도 전부터 요게 이제 핫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기존의 대학 교육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부족하다라고 해서 부트캠프류가 있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뭐 많이 들어보려고 알아보실 수도 있고, 저희도 하고 있어요. 아이펠이라는 학교도 여기 있고, 모의고사도 많은 과정이 있는데, 아마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는 조금 10년이나 된 거고, 이것만으로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냐 해서 저희도 지금 계속 설계를 바꾸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일단은 예전에는 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였으면은, 이제는 그거는 한 1배속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를 극도로 잘 활용해야 10배속이 되는 거죠. 고등학교생 두 명이서 그런 슬랙, 노션 더하기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툴을 만드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10배 활용해서 10배 더 많이, 빨리,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어야 되고, 해보면 알겠지만 AI가 내놓은 결과물이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얘한테 피드백을 줘서 만들고, 피드백을 줘서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AI, 극도로 높아진 AI 활용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지는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요 AI 활용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은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쉬워질 거예요. 그렇겠죠? 그 말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게 너무 쉬워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바이브 코딩 들어보셨나요? 바이브 코딩. 그러니까 그냥 글을 써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프롬프트 하나 넣으면은 진짜로 앱이 나와요. 음,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진짜 프롬프트 하나만 쓰면은 앱도 나오고 웹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물론 완벽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상용할 정도로 지금 나오진 않지만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올 거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어내는 건 이제 점점 점점 쉬워지고, 이게 또 차별화 포인트가 점점점 없어질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는.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필요하다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너무 쉬워져요.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뭘 만들까를 상상하는 능력? 제가 바이브 코딩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또 해봤었는데, 그들이 제일 처음에 코딩을 안 해본 사람인데 바이브 코딩으로 뭔가 해볼 때 가장 처음에 느끼는 게, 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없는데요예요. 음. 그러니까 뭘 만들고 싶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상상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창의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 상상력이라고 좀 표현을 해요. 상상만 하면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AI를 통해서. 근데 상상력 자체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뭐 해보고 싶고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이라는 거를 굉장히 가지고 있고 키워줘야 되는 하나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상상력은 사실은 이 지식에서 특히 일반적인 지식에서 좀 나온다는 거죠. 음, 이게 뭐 내가 수학 엄청 잘 푼다고 해서 상상력이 딱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다양한 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많이 해보고, 많은 여행도 막 다녀보고, 취미 부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상상력이 많을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음,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능동적인 실행력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문제 해결력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가, 제가 봤을 땐 이 능동적인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면 나는 뽑고 싶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컴퓨터 안에 있는 결과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음, 요즘에 취업도 너무 안 되고 내가 좀 우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뭐 명상하는 앱을 만드는데, 정말로 뭐
요즘 힘든 청년들을 위한 명상 앱인데 뭔가 좀 독특한 컨셉으로 만든다고 할게요. 상상을 해서 만들었어요. 하고서 나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사람들 보고 쓰게 해야지 해서 이제 세상에 런칭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아나요? 모르죠. 어, 그랬고 홍보도 해야 되고요. 쓰게끔. 홍보를 해봤더니 누가 쓰더니 막 악플 달고 이런 기능도 없냐 그러고 이 기능은 뭐 꾸졌다 그러고 막 그러면은 기능도 막 바꿔보고 실험을 해가면서 그 제품을 점점점 좋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머물러 있는 제품을 리얼 월드로 끄집어내서 실제로 실행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저는 기존 부트캠프가 못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 부트캠프는 그냥 지정돼 있는 과제를 그냥 하든가 너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봐. 근데 옛날에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봐야했는데 요즘엔 또 그게 아니라 꼭 기업이랑 연계가 돼가지고 기업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또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상상력 하나도 없고 있는 거 그냥 쓰든 안 쓰든 그냥 만들고 끝나는 거죠. 컴퓨터 안에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 생활 리얼 월드에서 실행을 해보는 그래서 저는 이 능동적인 실행력이 정말 제일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 5가지 핵심 역량을 이제 제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식 필요해요. 여러분들 여지껏 배운 거 다 쓸모없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전공 다 지식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해온 취미생활, 삶 자체가 다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습득하기 가장 좋은 게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암기, 검색, 소셜 지능 이런 거. 그리고 챗GPT한테 물어봐서 아는 거. 이 여지껏 해온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지식을 쌓기가 너무 좋은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지식이 있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상상력,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고 만들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를 AI를 통해서 만들어 보고 그게 내가 원한 게 나왔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아니면 다시 명령을 줘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 기능을 바꿔 나가고 그거를 실제 세상에서 능동적으로 실행을 하고 거기에서 트러블 슈팅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 파악하고 뭐 이런 어떤 일련의 활동들 그게 문제 해결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역량이 있으면은 이거는 기업에서 원하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해놓은 핵심 역량이에요. 그래서 저희 쪽의 부트캠프 의류들도 이 5가지를 좀 심을 수 있게 좀 전면 개편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뭐 티저를 조금 날리면 예를 들면은 지금은 부트캠프들이 다 그래요. 쭉 5개월 배우고요. 한 달 프로젝트 하고 끝나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컴퓨터 안에 있다라는 거죠. 능동적인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달 배우고 프로젝트를 하고 끝난 다음에 나머지 1, 2개월은 이 프로젝트 진짜 실제 세상에 내보고 거기서 고객 반응을 얼마나 지표를 정해서 우상향 시켰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여기서부터는 완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 경험이 포트폴리오로 여러분 이력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지금 부트캠프는 이력서가 다 똑같아요. 왜냐? 다 똑같은 프로젝트를 하니까.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1도 차별성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배우면은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은 만든 게 다르고 고객의 반응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도 다 달라질 거고 똑같은 걸 만들어도 다른 포트폴리오도 나올 수 있고 예를 들면 티저를 날리면 이런 거 하나 이거 외에도 많은 게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교육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프라인에서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표정 보면서 하고 싶은데 같이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고 싶고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그 5가지 역량을 키울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워나갈 것인가에서 저는 액티브 러닝, 능동적인 학습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 연구소는 이 사람과 사람이 토론도 하면서 커뮤니티 기반으로 배우게 만드는 누가 한 명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쳐주고 1대1 과외해주는 게 아니라 강사 중심의 어떤 학습의 주도권이 강사, 교수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도권이 학습자에게 있는 형태를 지향해 왔어요. 그래서 강사 없이 우리가 교재를 같이 보면서 토론도 하고
누구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음, 뭐 하고 싶은 걸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능동적인 배움을 지향해 왔는데, 이제 진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다섯 가지 역량을 키우려면. 그래서 학습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고, 궁금한 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쉽지 않아요. 학습의 주도권이 교수자에 있는 게 훨씬 쉽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으면 되고요. 지금 오늘 제 강연도 학습의 주도권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알려주니까 편하잖아요. 사실 앉아서 제가 사실 저 정도면 괴롭히는 거죠. 채팅창에 뭐 쳐보세요 정도의 인터랙션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학습의 주도권이 저한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배우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뭐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면 진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게임 둘러 앉아가지고 제가 강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질문도 할 수 있고 같이 오히려 뭐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음. 그래서 이제 교육 방법에 있어서 기존에는 지정되어 있는 걸 뭐 해본다든가 뭐 누군가 자꾸 제어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교실이 시끄러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빠글빠글. 여러분들이 막 대화를 많이 하고, 어. 그래서 교실을 시끄럽게 만드는 방법 이러고서 구글링을 해보면은 시끄러운 교실을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되게 웃기죠? 선생님들은 자기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그럼 조용하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자가 이거를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고요. 공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객관식 시험이 나와요. 테스트를 할 때 객관적이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니까 주관식으로 막 이렇게 써서 하면은 이 사람은 왜 95점이에요? 나는 왜 80점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딱 정해져 있는 답만 배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아니고 음. 그래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이고 문제 해결이 오히려 중요하고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교육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24가지 키워드 그냥 막 생각나는 거랑 다른 분들이 적어놓은 걸 참고해가지고 막 적어왔어요. 하나씩 읽어보면은 하고 싶은 것, 성장, 직접 만들기, 문제 정의, 실행력, 토론, 팀워크, 능동성, 소통, 꾸준함, 몰입, 창의성, 정보 수집, 공유, 탐구, 실험, 리더십, 커뮤니티, 질문하기, 자율성, 주도적 목표 설정, 열정, 지식 생산, 문제 해결. 이 외에도 많은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 질문을 드릴 건데, 여기는 키워드 중에서 나 이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 혹은 잘하는 것 같아 라는 게 몇 개 있는지, 이게 지금 총 24개의 키워드를 제가 적어왔거든요. 몇 개 있는지 한번 천천히 보시고 한번 채팅창에 적어봐 주시겠어요? 나는 여기서 한 12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능동적인, 보고 고민하신 동안 제가 이제 좀 잡담을 하고 있을게요. 이게 다 체크되신 분들은 채팅방에 좀 올려주세요. 몇 개인지. 음. 저는 사실 그 MBTI 해보면 원래 극 I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능동적이지 못해요. 되게 수동적인데 지금 뭐 생계형, 사회형 E가 좀 된 스타일인데 정말 극 I였고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E가 우성 아닌가, I가 열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요즘 세상에. 요즘에 수동적이어가지고는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고, 근데 성격 자체가 내향적인 걸 어떻게, 능동적이려면 부끄럽고. 근데 그래서 I가 되게 열성 아닌가? 저는 그거 I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16개가 되게 많아요. 16개, 12개. 반 정도 이상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 생각에 매우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음, 16개 이상이면 제 생각에 매우 훌륭한 것 같고요. 혹시라도 거기서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키우려고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질문하기. 질문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거.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질문을 해보고, 어,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이렇게 100명 정도 모였잖아요. 그럼 저는 확신해요. 내가 모르면은 분명히 100명 중에 이거 내가 모르는 거를 모르는 사람 한 명은 있다. 90명이 알아도 한 명은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질문은 분명히 그 사람도 궁금해 했을 거다. 그래서 질문하는 걸 저는 좀 꺼리진 않거든요. 막 이렇게 열심히 질문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들 혹은 이거 외에도 다른 능동적인 키워드들을 조금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저희 모두연구소는 쉐어 밸류 그로우 투게더, 지식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아까 액티브 러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함께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다. 아까 경쟁 일변도의 사회가 우리가 좀 이렇게 빡빡하게 만들고 어쩔 수가 없다면 저는 교육을 통해서 서로 돕고 상생하는 것도 굉장히 파지티브 썸이 될 수 있는, 둘 다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교육 스타트업 모두연구소의 대표이고요. 지금 한 8분 정도,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8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은 마이크 열고 하셔도 되고, 마이크가 혹시 이게 대형 강의라서 잠겨 있으면은 채팅창에 써주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요 코딩 캠프에 대한 질문은 이따가 이제 운영하시는 매니저님 오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연에 대한 질문이거나 혹은 그 외에 그냥 삶 자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괜찮습니다. 제가 또 청년 멘토링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어서, 네. 개인이 창업을 하는 건 오히려 더 쉬워지죠. 아까 전에 그 댄이라는 서비스도 고등학생 2명이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마이크로한 창업이 대세가 될 거다. 그래서 요즘에 얼마 전에 이제 고승원님이란 분이 솔로프리너의 시대란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1인 창업? 그러니까 솔로프리너랑 프리랜서를 그분은 어떻게 정의하냐. 프리랜서는 외부의 기관이 저한테 일을 용역으로 주는 거죠. 그걸 해내면 프리랜서. 솔로프리너는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 그걸로부터 돈을 벌면은 솔로프리너다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 창업가부터 해서 한 뭐 2, 3, 4인으로 그냥 끝내는 마이크로 기업들이 점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방송국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로 더 작은 규모로 왔듯이 공룡 기업에서 작은 기업들로 많이 갈 거라서 저는 정말로 청년들에게 창업을 좀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창업을 통해서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창업을 통해서 내가 많이 배우겠다는 관점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꼭 성공하겠다, 내가 대박을 내겠다, 스티브 잡스가 되겠다, 이래버리면은 부러지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라서. 그래서 그걸로부터 배우고 혹시라도 잘 돼서 내가 어느 정도 월급 이상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으면 굉장히 잘한 거다 정도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지금과 같은 대형 강의가 드물어지게 될까요? 이거는 제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자기 고립, 혼자 공부하는 거는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서 배워야 된다를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 커뮤니티형 교육이고 사람의 연결을 통해서 액티브하게 배우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솔직히 내가 에이전트랑만 붙어도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젠 자기 고립 학습이 아닌 거죠. 에이전트를 하나의 인격화하면은 뭐 그래서 챗GPT랑 제미나이랑 클로드랑 나 네 명이서 토론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 자기 고립 학습일 거냐라고 해서 아닐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사람이 그리워지는 그러니까 또 대형 강의 같은 데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예측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저도 느낍니다. 챗GPT 쓰면서 글쓰기 엄청 저도 줄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책을 한 권 쓰고 있어요. 아까 비슷한데, 우리는 모두가 평범한 창업가인데 너무 위대한 창업가들만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모든 스타트업 대표님 다 너무 힘들고 다 다치고 아파요. 그래서 제가 우리 평범한 창업가들도 괜찮은 거다. 그리고 평범한 창업가가 큰 돈은 못 벌어도 이미 안 망하고 있고 꾸준히 돈을 벌고 있으면 되게 잘하는 거고 혹시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거는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라는 실용서에 가까운 평범한 창업가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진짜로 글이 안 써져요, 저도.
근데 이걸 쓸 때 제가 챗GPT를 안 쓰고 쓰겠다는 목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글씨는 너무 퇴화돼서 일부러 써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일요일 날 아침 7시부터 딱 3시간씩만 쓰거든요. 좀 일부러 써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내용을 조합하고 있는 건 헷갈리는데 저는 그러진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챗GPT의 좋은 결과물을 끄집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챗GPT가 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챗GPT의 결과물을 바라보고 얘가 잘 됐다, 안 됐다, 좋은 거다, 아니다, 더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비판적 사고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예, 좋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옛날처럼 지식을 뭐 그래서 9 배우고 1을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지식은 2, 3만 제너럴하게 배우고 7, 8을 AI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고 이런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서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뭔가를 시작할 처음부터 챗GPT로 시작하는 습관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도 요즘 챗GPT 점점 제미나이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챗GPT가 점점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더 다양한 걸로 시작을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되게 능동적인 것 같아요. 저 온라인 강의인데 질문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3분 남아서 질문 몇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혹시 또 여기 또 부끄러워서 질문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제 강연을 듣고 뭔가 조금 인사이트가 많이 생겼다. 진짜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뭐 미래가 걱정되거나 혹은 뭐 고민이 있거나 제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뭐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제 이메일 주소나 뭐 연락처를 물어보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게요. 혹은 찾아오셔도 되고 모두연구소에 한번 놀러 오셔도 되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 물어봤다 이런 분들은 한번 따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잘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DM이 하나 왔네요.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떡하나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DM을 잘 못 봤네요. 어떤 분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목표를 잃어버렸는데 어떡하나요? 이게 하고 싶은 게 없는 거거든요. 음, 저는 이럴 때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모두연구소라는 AI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커뮤니티가 되게 잘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지금 되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있는데 옆에 누군가는 뭔가 진취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고 재밌어 보이는 게 있고 이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건 없지만 다른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틈바구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이거 좀 재밌겠는데 들어가서 같이 해보는 거죠.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점 나도 난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 난 따로 해보겠어. 이게 저는 하고 싶은 건 시작이라고 봐서 사실은 좀 능동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조인한다? 그게 동기부여에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라서 진짜 커뮤니티가 AI 시대에 더 중요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NC문화재단에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발표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 내용이었는데 딱 요게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다음 잠시 공유 중지하고 다음 여기 운영하시는 분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김승일 대표님 유익한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오늘 강연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 또 신규 채용도 줄어들고 또 인력도 감축하고 있는 시대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할 것이고 그중에서도 AI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지식 기반 상상력과 능동적인 실행력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2부에서는 AX 코딩 캠프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주민지 사서님에 이어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코딩 캠프의 개요 설명과 실제 운영까지 담당하게 된 모두의 연구소 정윤지 매니저입니다.
네, 먼저 이번 여름 학기 코딩 캠프는 총 5개의 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입문,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 심화, RAG 서비스 구현 트랙이 있고요. 한 기수당 한 트랙만 수강 가능하며 각 트랙은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코딩 캠프를 신청하시면서 아마 한 개의 트랙을 선택하셨을 텐데요. 선택하신 트랙에 따라 온라인 학습을 수강하시게 될 것이고, 이후 이 온라인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오프라인 워크숍에 참여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일정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줌에는 수강 확정자분들과 수강 대기자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전에 문자와 메일로 수강 확정자와 대기자를 구분해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확정자와 대기자는 어떻게 다른지 일정과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화면은 수강 확정자 분들에게 해당하는 일정인데요. 먼저 수강 확정자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OT 이후 내일 2시까지 수강 확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확약서 제출이 확인되신 분들은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되고 금요일부터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 방법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만약 확약서 제출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수강 포기로 간주하고 수강 대기자분들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참여를 정말로 희망하실 경우에는 꼭 잊지 않고 오늘 OT 끝나자마자 꼭 이 확약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학습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8월 1일 금요일까지 들으실 수 있고요. 유의할 점은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9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학습을 어느 정도 수강하셨는지 중간 체크를 할 예정이에요. 이때 온라인 학습의 진도율이 0%인 분, 즉 수강을 시작하시지조차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확약서 미제출자 분들과 동일하게 수강 포기로 간주하고 저희가 신청 취소로 처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또한 수강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수강 대기자 분들께 다음에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드리고자 함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자면 수강 확정자 분들께서는 내일 오후 2시까지 확약서 제출과 그리고 온라인 강의 수강 시작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잘 챙겨주신 분들은 이제 오프라인 워크숍에 참여까지 해주셔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1차 오프라인 워크숍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2차 워크숍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각 트랙별로 진행됩니다. 여기 캘린더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트랙별로 워크숍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꼭 날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참석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수강 대기자분들 위한 캠프 일정도 안내 드릴게요. 대기자분들도 확정자분들과 마찬가지로 내일 오후 2시까지 수강 확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확약서를 제출해 주신 분들을 기준으로 수강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충원 대상으로 선발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월 4일 이번 주 금요일에 확약서 제출 기준으로 해서 1차 충원 대상자를 선발해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충원 선발되시면 바로 그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바로 온라인 강의 수강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앞서 확정자분들께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저희가 온라인 학습 진도율을 중간 체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0%로 확인되신 분들은 수강 포기로 간주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수강 대기자분들께 추가 선발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차 충원 선발은 7월 11일 다음 주 금요일 날 추가적으로 또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추가 선발되신 분들은 안내와 함께 바로 온라인 학습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워크숍은 네, 확정자분들과 동일하게 7월 11일 기준 수강 확정자분들께서 같이 참석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날짜도 다시 한번 동일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수강 확정자 분들께서는 내일 오후 2시까지 수강 확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 학습을 꼭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강 대기자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내일 오후 2시까지 수강 확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확약서 제출 여부에 따라 금요일 날 1차 또 추가 선발을 해드릴 예정이고 온라인 수강 시작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 금요일 날 2차 추가 선발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추가 선발 충원의 경우에는 예약대기 신청 1시순으로 선발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제출을 강조드리고 있던 수강 확약서 링크를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가시면 수강 확약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시는데 1분도 안 걸리니까요. 지금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10초 정도 셀 테니까요. 빠르게 여러분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셔서 수강 확약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제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지출하는데. 네, 제가 10초보다 좀 더 오래 기다렸는데요. 여러분들 추가형 확약서 잘 제출해 주셨을까요? 관련해서 질문사항 남겨주신 부분은 이후에 저희가 Q&A 시간 통해서 한 번에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아울러 이번 코딩 캠프는 학점 연계 과정이죠. 그래서 학점 연계가 되는 만큼 아마 수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해 주셔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앞서 바로 전에 말씀드린 수강 확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트랙별로 제공되는 온라인 강의를 100% 모두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트랙별로 또 2번씩 진행되는 오프라인 워크숍에 모두 참석하시어 과제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출석으로 또 인정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이 모두 종료된 후에 진행되는 설문조사까지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수료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판단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각 트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코딩 캠프에서는 총 5개의 트랙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제가 테이블을 준비를 해봤는데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트랙별로 제공되는 온라인 강의도 다르고 진행되는 프로젝트 주제도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요. 각 트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트랙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트랙입니다.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문법을 처음부터 배우며 프로그래밍의 기본 구조를 익혀가는 입문자 대상의 정말 기초 강의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5개의 트랙 중에서 정말 가장 기초 입문 트랙으로 저희가 준비한 과정이며 정말로 코딩이 처음이다. 혹은 파이썬 해봤는데 조금 기억이 잘 안 나거나 다시 한번 파이썬 기본기를 좀 제대로 갖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트랙을 권장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 화면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학습 노드라는 걸 또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에는 워크숍 주제를 또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학습 노드는 이제 온라인 강의 내용의 큰 주제, 즉 일반적으로 챕터라고 부르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회차별로 워크숍 참여하기 전까지 여기까지 듣고 오셔야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하늘색으로 이제 워크숍 최소 진들로 표시를 해두어서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트랙의 경우에는 학습 노드를 보시면 총 10개의 챕터,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차, 2차 워크숍에 참여하시기 전 수강 권장 드리는 노드는 하늘색으로 표시해둔 것처럼 각각 1차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5번 노드 람다 1급 객체, 2차 워크숍은 이제 끝까지 다 듣고 오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마 처음에 받으신 강의 소개서에서는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트랙의 경우에는 2차 권장 수강이 9번 노드까지였는데요. 저희가 좀 더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모든 강의 수강 후 참여하시는 걸로 수정했으니 다시 한번 확인 및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타 사항인데 저희가 최소 준도율로 표시를 해두긴 했지만 여기까지만 듣고 참석해야지라기보다는 사실 특히나 2차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강의를 다 듣고 참석하겠다라는 목표로 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주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는 이제 파이썬 기초문법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MBTI 기반 추천기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2차 때는 챌린지 플래너 만들기라고 좀 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경험을 해보는 그래서 프로젝트 결과물을 가져가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다른 트랙과 달리 심화라는 게 좀 붙여져 있어요.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딩 입문자 기준으로 운영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 파이썬 경험이 있어서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좀 챌린지 과제처럼 이제 심화 내용도 같이 프로젝트 중 일부로 진행할 예정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트랙은 데이터 분석 입문 트랙인데요.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필수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판다스, 넘파이, 매트플랄립, 시본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정의해보고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또 시각화까지 해보는 데이터 분석 기초 강의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문법은 배워봤는데 응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거나 라이브러리 활용해서 멋들어진 시각화까지 경험해서 보고서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트랙보다는 조금 한 단계 심화된 난이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마찬가지로 10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차 워크숍에서는 판다스 시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코호트 분석을 경험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권장 최소 진도율이 9번 우리 기업의 고객은 왜 떠나갈까까지 수강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2차 워크숍은 RFM 분석과 의사결정 나무 등 좀 다양한 방법을 기반해서 고객 군집을 정의를 해보고 이를 통해서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고 비즈니스 문제를 좀 파악을 해보는 좀 더 실전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9번 노드를 권장으로 해두긴 했지만 가급적 모든 강의를 듣고 2차 워크숍까지 참여해 주시면 좀 더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 결과물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트랙은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 트랙인데요. 앞선 두 개의 트랙은 뭔가 코딩, 프로그래밍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트랙은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어떤 개념, 확률 통계 개념부터 이제 모델링 평가까지 분석 전 과정을 다루는 이론 중심 강의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간단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지만 통계 개념을 학습해 분석 역량까지 좀 키우고 싶은 분들, 또 데이터 분석의 각 단계에서 활용되는 통계 및 확률의 개념을 좀 체계적으로 학습해서 이제 프로젝트까지 구현을 해보고 싶은 분들께 권장드리는 트랙입니다. 그래서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이론 중심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그런 기본 문법 그리고 이제 이번 트랙에 해당하는 필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좀 통계 관련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고 이를 파이썬과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권장드리는 트랙이고요. 그래서 또 이 과정이 또 이론 중심이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분들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차 같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학습 노드는 앞에 두 개와 동일하게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워크숍 주제는 1차 때는 데이터 마이닝까지 수강을 하시고 오시면 데이터 마이닝, 그러니까 시각화와 EDA를 좀 경험을 좀 더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월마트 매출 데이터 기반 이제 탐색적 분석 및 인사이트를 도출해보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2차 때는 이제 7번 노드까지긴 한데 이 7번 노드까지 분석 결과 해석까지 듣고 오시면 개인 특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료비를 예측을 해보고 핵심 영향 요인 분석을 해보는 프로젝트를 경험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좀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보는 걸 목표로 하는 트랙이라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 트랙은 데이터 분석 심화 트랙인데요. 데이터 정제와 전처리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고급자
중고급자입니다. 중고급자 대상의 실무형 데이터 분석 강의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으며 좀 더 데이터 관련해서 클리닝 해보고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좀 그런 역량을 좀 더 심화된 역량을 갖추고 싶은 분들께 권장드리는 트랙이고요. 심화라고 이제 트랙 이름에 붙여진 것처럼 그만큼 좀 앞선 1번부터 3번 트랙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되는 트랙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심화 트랙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단순히 난이도가 높다라는 내용의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실제 분석 환경에서 필요한 그런 문제 해결력,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기술을 좀 통합적으로 다루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을 통해서는 뭐 데이터 분석, 시각화, 모델링에 이어서 복잡한 데이터 전처리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는 역량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학습 노드는 마찬가지로 10개고요. 워크숍 주제로 바로 소개를 해드리면 1차 워크숍 때는 좀 더 여름철 따릉이 이용 행태와 강수량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상치를 탐지해보고 실전 전처리를 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2차 때는 이제 미국 홍수보험 데이터로 본 지역별 리스크 분석이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좀 더 군집별 분석을 통해서 전략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트랙입니다. RAG 서비스 구현 트랙인데요. 이 트랙은 부제와 같이 LLM 기반 AI 응용 서비스를 구축을 해보는 역량을 기르는 걸 목표로 하는 트랙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원리부터 AI 서비스 구현까지 좀 생성형 AI를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된 실정형 강의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험이 있고, 이 부제와 같이 AI 서비스 개발에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 분들, 또 RAG 서비스 개발에 흥미가 이전부터 있었던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트랙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썬 지식은 물론 챗GPT 사용 경험과 좀 LLM 개념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좀 더 이 트랙을 따라오시고 또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트랙은 학습 노드를 보시면 좀 앞선 4개 트랙과 달리 2개의 강의가 합해져 있는 구성으로 저희가 강의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더 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더 배우는 걸 온라인으로 통해서 학습을 할 예정이고요. 이를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강의로서 좀 더 챗GPT를 구현을 해보는 프로젝트 중심의 그런 강의가 추가적으로 함께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워크숍 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챗GPT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고 나서 챗봇 서비스를 기획을 해보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2차 때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디벨롭하는, 좀 더 RAG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을 해보는 걸 목표로 2차 워크숍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 실습을 통해 직접 AI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또 생성형 AI 기획이나 개발 실무에 도전해 보고 싶은 분들께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는 트랙입니다. 네, 여기까지 5개의 트랙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트랙인지, 또 온라인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워크숍 때는 어떤 주제로 진행될 예정인지 간단히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온라인 학습을 하고 워크숍에 참여한다 했는데 이 온라인 강의는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것인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강 확약서를 확인되시면 저희가 문자와 메일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예시와 같이 저희가 온라인 수업 사이트 링크와 함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 드릴 예정인데요. 아이디는 기존에 신청하신 이메일 주소로 저희가 우선 세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비밀번호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어서 제가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와 메일을 통해서 저희 온라인 학습 사이트 아이펠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이 아이펠에 들어오시면 처음에 이러한 이미지와 같은 화면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화면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 입력란에는 본인이 신청했던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기존에 이 코딩 캠프를 참여해 보셨거나 혹은 뭐 저희 아이패드 사이트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셨던 그 패스워드로 바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이번 코딩 캠프를 통해서 처음 이 아이패드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기존 비밀번호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용자분이 직접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신 후에 로그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로그인 버튼 아래에 비밀번호 재설정이라는 버튼이 또 있어서 이 제가 동그라미 쳐둔 이 비밀번호 재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비밀번호 재설정이라는 제목과 함께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인증 요청을 드리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를 입력하신 후에 이 인증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하단 이미지와 같이 모두의 연구소 이메일 인증번호 안내라는 메일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일에는 인증번호 6자리 숫자가 있을 거고요. 이 6자리 숫자를 다시 저희 아이패드 사이트에 오셔서 입력하시면 비밀번호 재설정하실 수 있는 화면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간혹 메일이 안 오시는 분들 경우에는 메일 주소를 우선적으로 다시 확인 부탁드리고요. 혹은 스팸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스팸도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 하시고 이제 나의 강의실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각 트랙별로 제공된 강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트랙 대상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화면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네모 박스 쳐둔 거 보면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이제 썸네일과 함께 잘한다 파이썬이라는 강의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트랙도 동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시 해당 강의의 강의실이랄까요? 또 보실 수 있는데 이 강의실에 입장하시면 강의는 기본적으로 앞서 이제 트랙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10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이처럼 여러 개의 노드, 이제 계속 제가 챕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여러 개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노드 안에는 스텝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드와 스텝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모두의 연구소에서는 앞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강의 내용을 크게 구분하는 강의 내용을 조금 더 종합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져가는 것을 노드, 챕터 대신에 노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각 세부 학습 내용을 스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에는 하나의 미션 또는 온라인 강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을 하나씩 성취해 간다라는 개념으로 이 스텝과 노드를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하는 기분으로 순차적으로 이 스텝을 수강하시면 노드 진도율이 올라갑니다. 노드 진도율은 좌측 이미지, 이 노드 목록 페이지에서 노드별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어, 제 마우스가 보이길 바라며 네, 여기 노드가 있으면 이 노드 옆에 이렇게 지금 0%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들으시면 노란색 바가 이렇게 채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텝을 모두 들으시게 되면 이 노드 진도율이 노란색 박스로 바뀌면서 100%라고 표시가 되어서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학습 시작하시고 진도율 중간 체크도 하고 최종적으로 수료 조건 충족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도율 체크할 텐데 이 진도율 체크 기준은 노드 진도율이고요. 따라서 수료를 목표로 하신다면 이 모든 노드의 진도율이 100%가 되어야 수료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온라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학습 과정에서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강의 이제 스텝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고요. 하단에 강의 설명과 실습 코드 혹은 뭐 퀴즈 등이 하단에 함께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의 좌측에서는 스텝 목차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스텝 목차를 보시면 뭐 자물쇠 그림이 붙여 있죠. 이게 저희는 스텝이 잠겨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잠겨 있어서 수강할 수 없다라는 문의를 종종 주시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안내를 해드리자면, 모두의 연구소는 단순히 그냥 대충 듣고 수료하자 이런 걸 좀 권장하기보다는 정말로 능동적으로 저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동적으로 모든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정말로 강의를 들으면서 성장 경험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구성하는 스텝을 하나씩 열어가며 성취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각 스텝은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긴 스텝을 열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영상 강의를 수강하시거나 또는 밑에 이제 미션, 코드 실행이나 퀴즈 등의 미션을 완료하시면 다음 스텝에 잠금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잠금 해제 여부는 다음 버튼 활성화 여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노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일 처음 들어가시면 여기가 회색 처리로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거나 혹은 미션을 수행하시면 이 다음 버튼이 활성화되어서 이 버튼을 통해서 다음 스텝의 잠금을 여시고 강의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간혹 강의가 넘어가지 않는 문제가 생기거나 또 영상을 모두 들었는데 다음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션까지 온라인 수강뿐만 아니라 미션까지 완료되었을 때 다음 버튼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요청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습 코드 실행 또는 퀴즈 풀이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두 완료되어야 활성화되어서 다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차 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퀴즈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도 있고 주관식 문제도 있을 거예요. 객관식 문제의 경우에는 정답을 맞추셨을 때 미션을 클리어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다음 미션, 다음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주관식 문제는 간단히 작성 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실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VS 코드를 또 실행해서 콜앱을 실행해서 하기보다는 일단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이 코드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커널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클라우드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 실행을 해주셔야 저희가 미션을 클리어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코드를 작성하시고 코드 실행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간혹 로딩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혹시 그럼에도 안 될 경우에는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의 관련해서 이제 종종 커널 대기 중에서 실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의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실습 환경이 준비 중일 수 있어서 준비 중이다라고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화면은 그 스텝 온라인 영상을 보실 수 있는 화면의 상단 부분을 제가 이미지 캡처를 해서 온 건데요. 저희 상단의 우측에 보시면 이제 실습 환경 대기 중 혹은 연결됨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커널 대기 중을 만나셨을 경우에는 이 우측 상단을 보시고 이 실습 환경이 대기 중이시라면 우선적으로는 지금 원활한 강의지 수강하실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클라우드를 준비하고 있구나, 실습 환경을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이게 모두 세팅이 완료되고 준비가 됐을 때는 아래와 같이 실습 환경이 연결됨이라고 하면서 초록색 버튼으로 바뀌어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시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죄송합니다. 저희 공지방을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혹은 저희 아이패드 사이트 보시면 우측 하단에 귀여운 로고가 하나 있을 거예요. 채널톡이라고 하는데 이제 CS 챗봇이에요. 그래서 이 CS 챗봇 채널톡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 모두의 연구소 개발팀에서 확인 후에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학습 환경이나 학습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전반적인 학습 환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강 전에 0번 노드에 저희가
모든 강의의 경우 0번 노드로서 학습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필수 사항으로 꼭 수강 전에 이 0번 학습 가이드를 통해서 저희 학습 진행 방식과 주요 기능에 대해서 숙지를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아니고 모두 문서인 점도 함께 참고차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학습을 하시면서 좀 개념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혹은 프로젝트 수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트랙별로 오픈 카톡방을 개설하고 초대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해당 채팅방에는 저희 트랙별로 전문 멘토님들께서 상주를 해주실 예정인데 그 채팅방을 통해서 문의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 멘토님들께서 확인하신 후에 늦어도 가능한 빨리 답변 드릴 테지만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오프라인 워크숍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워크숍은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씩 총 2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장소는 연세 삼성 학술정보관 7층 장기원 국제회의실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학습 내용을 복습해보고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출석 및 수료 조건은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는 2회 모두 출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출석하셔서 프로젝트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제출해 주신 게 확인이 됐을 때 저희가 출석했다라고 인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제출하는 구글 폼 그리고 프로젝트 상세의 내용은 저희가 당일 혹은 전일에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 그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오프라인 워크숍 안내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날짜 다시 안내를 해드리자면 저희 파이썬 프로그래밍 트랙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과 29일 화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데이터 분석 입문 트랙과 RAG 서비스 구현 트랙 같은 경우에는 16일과 30일 수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분석 심화 트랙은 17일, 30일 목요일 날 진행될 예정이오니 날짜 확인하셔서 꼭 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오프라인으로 이제 참석을 하셔서 혼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 조금 두렵거나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장에는 저희 각 트랙별로 전문 멘토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거나 궁금한 부분들을 또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멘토님 수의 경우에는 트랙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3분 정도가 계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파이썬 프로그래밍 트랙의 경우에는 인원이 조금 많아서 4분의 멘토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우수 성과자도 선정을 해보고자 해요. 또 다른 분들의 결과물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해보고 또 우수 성과자로 선정되셔서 작은 성취감까지 좀 느껴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수 성과자도 선정하고 또 소정의 상품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학 중 학교에 오신 김에 의미 있는 결과물까지 꼭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하면 계속 당 떨어지고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음료와 과자도 준비해 둘 테니까요. 편하게 어, 즐기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워크숍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학점 연계 부분은 주민지 사서님께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도서관의 주민지입니다. 지금부터 학점 연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점 인정과 연계되는 AX 코딩 캠프 관련해서 학점 연계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럴 텐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학년도 여름 계절학기에 진행되는 도서관 AX 코딩 캠프는 저희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중 처음으로 자기주도 학습 경험 학점 인정 제도와 연계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번 캠프가 학점과 연계되는 만큼
제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 여러 번 사전 안내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텐데, 올 여름 코딩 캠프 과정을 모두 수료한 수료자는 자기주도 학습 경험 1학점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코딩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에게 저희가 자동으로 1학점이 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 신청을 통해서 1학점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청 대상은 재학생과 휴학생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경험 한 점 인정에 관한 시행 세칙이 있는데요. 이 시행 세칙 제3조 2항에 의하면 휴학생도 계절제 수업에 실시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졸업학기 계절제 수업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 세칙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계절제 수업, 그러니까 졸업학기 계절제 수업에서는 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로 학점 취득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 이제 학점 인정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당 최대 3학점까지 인정이 되고 졸업까지는 계절학기 포함해서 총 6학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 코딩 캠프 7월에 실시되는 1기에 참여하시면 1학점 인정 가능하고 또 2기 8월에 진행되는 2기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1학점 해서 최대 2학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까지 총 6학점까지 인정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평가 방식은요, 패스, 논패스 방식이고 성적표에도 수료 결과에 따라서 패스, 논패스로 기재가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청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수료 조건 충족 여부를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여부 가능한지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2차 오프라인 워크숍을 이전에 그 일정과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오프라인 워크숍 당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셔야 되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경험 학점 인정 신청서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경험 성찰 저널이 있습니다. 우선 이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2차 오프라인 워크숍 당일에 저희가 현장에서 준비해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오셔서 양식 작성해서 현장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성찰 저널은 여러분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느낀 점이나 이런 보고서 형태의 저널인데, 요거는 이제 제출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 저희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 시기는 2차 오프라인 워크숍 당일인 오후 5시까지 인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저희 교무처에서 이 학점 인정에 대한 가부를 심사하고 그리고 등록금 납부 고지서를 발행하고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서 등록금 1학점당 3만 원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 절차를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이 신청서나 성찰 전월에 대한 양식은 저희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신청서나 성찰 저널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양식을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리니까요. 이런 내용이라서 사실 이렇게 내용이 엄청 작성해야 될 게 혹시 많지 않나 하고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유의사항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의사항 5가지 잘 확인하시고 모두 체크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찰 전월에 대한 내용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처음으로 이 학점 자기주도 학습 경험 학점 인정 제도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 한 4가지 정도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휴학생도 참여할 수 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계절제 수업 기간에 참여가 가능하고 졸업학기에 계절학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점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문의 주셨는데 자기주도 학습 경험은 일반 선택 학점으로 계절학기 포함해서 학기당 3학점,
이내로 본인 수강학점 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졸업시까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주도 학습 경험 1학점의 학점 단위가 궁금하다는 질문인데요. 비교과 프로그램 학점 인정은 단위수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즉, 이수 학점에는 산입이 되지만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적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궁금해하다고 문의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제 성적표에는 수료 여부에 따라서 패스, 논패스, 그리고 수료한 트랙명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 제가 작성한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 경험, AX 코딩 캠프, 뭐 파이썬 프로그래밍, 패스 1학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기재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점 연계 부분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약 2시간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이제 QR코드 참고하셔가지고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 넓게 답변 드리겠습니다.